고물가 때문에 지금 현재 추세가 많이 깨지고 있고, 벌써 이미 원자재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서부 텍사스 원유 WTI 원유가 지금 현재 111달러를 찍고 94달러까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고물가가 이미 최악의 상황을 지났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일자리 창출해서 좋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미국 내에서 뭐가 열렸다? 수출길이 열려서 좋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더 떨어지진 않을 거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떨어지지 않을 거다. 어느 정도 바닥이 나올 거다라고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뭐라 했죠? 삼성전자 어디까지 떨어지지 않을 거다. 5만전자까지는 가지 않는다. 5만원 라인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월봉 기준으로서 반등폭이 꽤나 심심치 않게 나왔어요. 7%나 나왔어요. 지금 이번 달 7월 달만 7% 상승을 했어요. 이번 달 7% 상승했습니다. 제대로 들으세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되면 지금 삼성전자가 7%대 상승을 했고, 다음 달 기준으로 해서 뭐가 뜬다? 미국의 68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이 금주에 처리될 전망이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투자 마을 박대훈 전문가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인사를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사실 방송을 키기가 좀 많이 어려웠던 좀 딜레마의 시간이었어요. 계속해서 방송을 찍었고 업로드를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부쩍 방송의 업로드가 지연된다든지 업로드가 좀 너무 안 올라온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업을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나 혹은 지금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계시는 고객님들 입장에서, 혹은 지금 투자를 직접적으로 하시는 많은 분들 입장에서 올 한 해가 가장 어려운 한 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로 어렵죠. 이건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방송을 찍지 못했던 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거시경제가 너무 어렵고 전망도 불투명하고, 내가 과연 이 자리에서 혹은 이 위치에 서서 과연 이거를 끝까지 이끌어 가면서 성장을 하면서 또 많은 이들에게 좀 피드를 주고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에 조금 제 자신이 좀 흔들렸어요. 왜냐면 너무 힘이 드니까. 전망이 너무 좋고 시장 경제가 너무 좋고 성장을 계속해서 기업들이 이루어가고, 또 계속해서 경제 성장률이 상승을 하다 보면 누구나 돈은 벌긴 쉽습니다. 성장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주식시장도 호황이, 부동산 시장도 호황이고 여러 가지 투자 시장에서 다 호황일 텐데, 지금 같은 후퇴하고 있는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마음을 잡기가 참 많이 힘들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제가 리딩 사업을 하면서 한 해마다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어떤 악재들이 있었고, 어떤 호재들이 있었고, 어떤 테마가 지금까지 7년 동안 꾸준하게 성장을 했는지, 혹은 7년 동안 어떤 산업들은 상장 폐지가 되거나 아니면 도태되고 있는지를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사업을 해왔던 것들을 쭉 천천히 살펴보면서 제 자신이 무언가가 부족했는지를 좀 더 알 수가 있었고, 앞으로 어떤 걸 채워 나가야 되는지도 좀 알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부로 지금 방송을 보시고 있는 많은 투자자분들과 고객님들께 약속을 드릴 수 있는 건, 누구나 최선을 다합니다. 누구나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더 몸이 부서져라 여러분들께 좋은 컨텐츠와 좋은 양질의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부로 저희 고객님들께 리딩도 그렇고 또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서비스 부분에서도 조금 더 보완을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주식 컨텐츠, 유튜브 컨텐츠도 더 부지런하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이 너무 길었고요. 오랜만에 방송이 켰는데 여러분들 오랜만에 방송을 보시면서 양질의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은 다우산업지수와 코스피지수를 좀 살펴보셔야 돼요.
5년간의 두 지수가 다우존스 산업과 코스피 종합 지수를 보시게 되면 코로나 시대 때 한번 빠지고 나서 이때가 코로나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코로나 시대 때 한번 빠지고 그리고 나서 쭉 올라간 이유는 둘 다 똑같이 QE 때문에 올라갔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라고 했어요. QE는 말 그대로 돈이 많이 찍었다, 돈을 많이 뿌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하락 침체에 접어드는 거는 쉽게 말해서 물가 때문이고, 그리고 경제에 대한 고물가라고 할게요. 고물가 때문에 지금 현재 추세가 많이 깨지고 있고, 이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인해서 상장이 조금 후퇴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최근 들어서 조금씩 반등의 기미가 보입니다. 아주 미세하고 아주 조금씩이지만 반등이 보여요. 그래서 이러한 반등이 그저 단기적인 뭐 데드캣 바운스, 단기 반등이냐, 아니면 이게 추세 전환을 할 수 있는 반등이냐, 우린 이걸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지긋지긋하고 이 지루하고 이 거지 같은 장세가 언제쯤 끝나서 내 통장에 빨간불이 들어와서 내 수중에 ATM 기계 가서 몇백만 원을 인출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언제냐, 이걸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오늘 좀 자료를 좀 찾아봤고요. 일단 뉴스부터 조금 보셔야 되는데 이거 너무 기니까 일단 천천히 하나부터 쭉쭉쭉쭉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고객님들도 너무 보고 싶었고요. 한동안 소통이 너무 없었고 제 스스로도 고객님들한테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미흡했던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흡한 부분에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 인사드리고요. 제가 조금 더 열심히 더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조금 더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좀 달라지는 주식 투자 마을이 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스케줄을 조금 보시고 올게요. 월요일은 일단 지금 어닝 시즌입니다. 보시게 되면 주식 시장은 어닝 시즌이다. 어닝 시즌이고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도 지금 어닝 시즌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닝 시즌이 왜 중요하냐, 아직까지도 이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어제 미국 뉴욕 증시가 뭐 다우존스 산업지수 0.43% 빠졌고 나스닥 종합지수가 1.87%나 빠졌어요. 이게 그냥 빠진 게 아니죠. 미국 종목 중에서 스냅이라고 있어요. 스냅. 이게 뭐 소셜 미디어 회사이고 더 나아가서는 광고 회사죠. 광고 회사다. 광고 회사에 대한 어닝이 어떻게 나왔냐면, 실적이 어떻게 나왔냐면 쇼크가 나왔어요. 실적 쇼크가 나왔다. 실적 쇼크 소식에 나스닥 종합지수가 쫙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선물지수도 갑자기 붕괴가 됐고, 그저 그냥 실적이 왜 중요하냐고 이렇게 보지 마시고 미국에서는 광고 회사들에 대한 어닝 실적이 예상치 가이드라인보다 하회했다. 이 말은 많은 뭐 기업들이라든지 많은 이런 소비자들 상대로 하고 있는 장사꾼들이 장사가 많이 어려워지니까 뭐부터 줄인다? 광고 비용부터 줄인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냅이라는 광고 회사가 이러한 거시경제에 대한 하회에 따른 기업들의 광고 비용 절감으로 인해서 스냅 광고 회사에 대한 실적이 다운됐고, 그것 때문에 이래서 앞으로 경제가 어떻겠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점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닝 시즌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고 아마 8월 달까지는 이러한 어닝 시즌에 대한 영향이 좀 들어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삼성카드 실적 발표 예정이 있었고 PI 첨단 소재의 실적 발표 예정이 있었다. 내일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 실적 발표가 있어요. 미국의 알파벳. 엄청 큰 회사들은 무조건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 구글, 아마존, 뭐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이러한 거대 진짜 공룡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실적을 꼭꼭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내일은 알파벳, 구글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더욱더 나아가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현재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대 기업들에 대한 실적들이 향후의 추세를 어떻게 점쳐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점칠 수 있다.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IT 기업이죠. 반도체 기업, IT 기업, 인터넷 기업 이런 회사들이 지금 현재 실적이 가이드라인이 더 좋다. 시장에 대해서 거시경제는 안 좋은데 반도체 회사들은 좋구나. IT 회사들은 좋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인터넷 테크놀로지의 회사들을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냐에 따라서 추세가 좀 가늠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쭉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OCI 실적 발표 있고 현대위아, 현대제철 여러 가지에 대한 국내 실적 발표가 있다. 그래서 맥도날드 실적 발표도 내일 있을 예정이다라는 거. 그리고 수요일 날이 조금 중요해요. 7월 27일 수요일 날 뭐를 앞두고 있냐면은 FOMC 회의가 앞두고 있습니다. FOMC 회의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금리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전문가는 어떻게 보고 있냐? 지금 현재 0.75%에 대한 유지를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으로는 0.5%씩 올리잖아요. 0.5%씩 조금씩 올리고 있는데 이거를 0.75%까지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이상 뭐 울트라 스텝이라든지 1%대까지 금리는 일각에서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좀 이따 제가 자료를 준비한 거를 토대로 본다라면 1%대의 울트라 스텝까지도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어떠한 조금 뉘앙스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수요일날 FOMC 회의가 있을 예정이고 이번 주는 국내에 대한 실적 발표들 그리고 지금 해외 인텔, 애플 실적 발표가 목요일날 있습니다. 목요일날 인텔, 애플 실적 발표, 내일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이러한 거대 공룡 기업들의 실적으로 추세가 가늠이 될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는 이렇게 갈 것 같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실적들이 중요하다. 스냅의 실적 하회가 지금 현재 나스닥 지수에 대한 하락을 이끌어냈고 스냅이 2분기 매출이 전분기 대비해서 13% 증가한 11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지금 현재 금융정보업체 리피니티프가 집계한 예상치 11억 4천만 달러를 밑도는 수치이다. 따라서 주당 순손실은 2센트로 이 역시 시장 전망치에 못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냅의 주가가 40% 가까이 폭락했고 여타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도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한 가운데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광고 매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 중 가장 먼저 실적 발표한 스냅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광고 수익에 의존하는 다른 기술 기업들의 실적 전망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보시면 되고 지금 ECB에서도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기준금리에 대한 인상 소식들이 있어요. 지금 유럽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50bp씩 인상하는 빅스텝을 결정을 했다. 그래서 라카르드 ECB 총재는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0.5%의 인상은 만장일치로 결정됐다면서 물가 상승률이 바람직하지 않게 높은 수준을 유지한 데다 한동안 물가 목표치 이상에서 머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금 실질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물가가 아직까지는 정점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선행지수로 물가가 먼저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물가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지 다음 물가는 뭐 떨어질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많은 뭐 유럽은행 중앙 총재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뭐 FED 총재도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하는 건 앞으로 고물가가 더 지속되겠다라고 보고 있는 거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물가가 좀 잡힐 거라고 봐요. 잡힐 거라고 보고 지금 안 그래도 실물 경제를 좀 더 살펴봐야 돼요. 지금 실질적으로 물가가 떨어지고 있냐. 그거에 대해서 좀 이따 보려고 했는데 벌써 이미 원자재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서부 텍사스 원유 WTI 원유가 지금 현재 111달러를 찍고 94달러까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고물가가 이미 최악의 상황을 지났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미 원자재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서부 텍사스 원유 WTI 원유가 지금 현재 111달러를 찍고 94달러까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고물가가 이미 최악의 상황을 지났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은행 총재라든지 FED 총재, 지금 뭐 파월의장이라든지 라카르드가 좀 늦은 감이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미 물가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기조를 보일 수도 있는데 얘가 이전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우리도 올려야 된다라는 걸 조금 한 스텝 더 나아가지 못하고 뒤에서 좀 쫓아가는 격이죠. 근데 이미 물가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본다라면 주식을 하고 있는 뭐 전문가로서 제가 본다면 지금 최악의 상황이 어느 정도 지나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씩 점쳐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또 언론에서, 미디어에서, 뉴스에서는 주식시장 망했다, 끝났다, 어렵다, 이제는 주식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분위기를 어느 정도 내비치면서 지금까지 한 해로 왔는데, 지금 눈치를 좀 채시는 분들은 고물가 시대가 조금씩 꺾이고 있고 원자재 가격이 조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질문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희 고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은 주식시장이 어려웠기 때문에 좀 지루했다. 너무 오랫동안 홀딩을 해서 진짜 속된 말로 진짜 존나 힘들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속된 말로 그렇잖아요. 어려운 경기 침체로 홀딩 기간만 엄청 오래 했어. 빨리 익절도 하고 싶고 이런데 언제까지야? 힘 빠지죠. 근데 이제 거시경제가 서서히 물가도 떨어지고 원자재 가격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서야 조금씩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것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WTI 원유 선물뿐만 아니라 옥수수 선물 가격 27%나 급락하고 있고, 지금 현재 밀 선물 가격은 37%나 하락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중계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나와져 있는 것들을 지금 이렇대요. 지금 이런 것들이 이렇대요. 이럽니다가 아니라 전망을 내다봐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시궁창을 그동안 계속해서 걸어오고 있었으나 지금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걸 봤을 때는 향후에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지금 매수 시그널로 보시고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전망을 드리는 입장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현재의 상황을 브리핑하는 거지만 저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시그널들을 통해서 봤을 때 이제 주식을 아예 안 했던 사람들은 지금 주식을 매수하기 조금 적기일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거를 폭넓게 열어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끝났대 뭐하니 이런 소리만 계속 하지 마시고 기회를 포착을 해보자는 거죠. 다시 그 위로 올라와서,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까지에는 실적 발표에 따라서 개별 종목들의 실적이 좋으면은 시장이 그지 같더라도 실적 발표에 대한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갈 거고, 또 시장이 안 좋은 데다가 실적까지 하회하게 되면은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질 거고, 이러한 현재에 대한 사항들이 8월 달까지는 유지될 거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테마 섹터들이 좀 올라가고 있냐, 어떤 테마들이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냐, 이런 분위기 파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이거를 방류하기로 했어요. 이제 생선 먹는 날도 끝났다라고 전 봐요. 생선 먹는 날도 어떻게 생선을 먹겠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후쿠시마 원전에서 그동안 쌓여있던 고농축의 방사능을 바다로 이렇게 방류를 할 텐데, 그게 대서양을 넘어서 한 바퀴를 돌아서 대한민국까지 오든 아니면 조류를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유입이 되든 이제는 바다도 위험하다라는 생각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생선 같은 경우에서도 너무 좀 이제는 먹는 날이 이제 좀 이제 지금 이제 생선을 참 좋아하는데 이제 먹는 날이 좀 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로 정식 인가 소식에 수산 테마가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산류들이 후쿠시마에 대한 일본 이런 어류들을 못 먹으니까 반사 이익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짝 테마죠. 우리나라까지 그 오염수가 안 들어올 거라는 생각도 안 하고 이제는 양식 먹어야 되겠죠. 양식. 직접적으로 기름 물고기들, 자연산 말고. 전 그렇다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반사이익적으로 지금 현재 수산 테마가 상승을 하고 있고 폴란드 현대로템 K2 전차 구매 물량 추가 소식 등의 방위산업 전쟁 및 테러 테마 상승이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리비안, 아마존 전기 밴 투입 소식에 리비안 관련주가 상승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합의문에 곡물 수출 합의문 서명 예정 소식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철도 테마가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건 관련주, 철도 테마는 이미 몇 개월 전에 방송으로 때려준 적이 있어요. 원숭이 두창 테마 시황 제가 막 말씀드릴 때 우크라이나 재건하고 재건 소식의 건설주들에 대해서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실적 호조에 따른 주가 급등이 2차 전지, 전기차 테마가 상승을 하고 있고 유럽의 기록적인 폭염 소식 속에 여름 테마가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내수주, 소비주들 그것도 여름 관련, 폭염 관련 성수기 이러한 이익 볼 수 있는 종목들 사라. 그래서 패션 혹은 뭐 이러한 음식 관련 여름 테마 상승 이런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종목에 대해서도 저희 추천 종목에서도 한 종목 지금 홀딩 중에 있고 코로나19 재확산 지속 속에 원격 의료 확대 기대감 등의 유 헬스케어 원격 진료 테마가 상승 그리고 내달 10일 삼성전자 갤포드 갤플립 4를 공개를 앞두고 폴더블 폰 테마가 상승하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 2분기 실적 호조 등의 자동차 종목들 올라가고 있고 공작기계, 국내 상장 중국 기업, 전선, 통신장 및 건설 대표주 테마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또 글로벌 긴축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로 국제 유가 약세 등의 정유 테마가 하락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합의문 서명 예정 소식에 사료, 비료, 농업 테마가 하락하고 있다. 곡물 수출 합의문 서명 예정 소식에 사료, 비료, 농업 테마가 하락하고 있다. 영원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한 테마만 주거장창 계속 들고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바짝 반사 이익들의 테마들이 하루에도 수십 개 수백 가지가 올라오다가 지는 경우가 많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원격 수업 독려 소식 등의 전일 큰 폭으로 상승했던 교육 온라인 교육 테마가 하락하고 있고 이외에 게임 모바일 게임, 뭐 웹툰, 가상화폐, 반도체 뭐 여러 가지에 대한 테마도 지금 현재 하락률 상위를 기록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 테마에서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게 폭염 소식의 여름 테마 이거를 관심 있게 봅니다. 왜냐면 아직 7월입니다 여러분들. 7월 그리고 8월달 9월달 더 덥죠. 더 덥고 앞으로 지금 현재 고온다습한 이러한 부분들이 한 해를 걸쳐 계속해서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좋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름 테마에 대한 상승들이 바짝하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떨어지기보다는 매년 폭염에 대한 기록들을 신기록들을 세우면서 이러한 폭염 관련 기업들이 성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슈 톡톡 주목 이거 좀 보도록 할 텐데 매수 시그널들이 조금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지금 현재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밀도 그렇고 옥수수도 그렇고 WTI 원유 선물도 그렇고 원자재 가격이 이미 떨어지고 있다는 게 뭐냐면 일단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이전에 뭐가 먼저 올라갔냐면 WTI 원유 선물부터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어떠한 그런 우려감 때문에 원유 가격이 올라간 것도 있지만 그 지금 러시아에 대한 원유가 어느 정도 수출이
제한이 되고 그거에 대한 원유가 널뛰기를 하면서 더 올라간 거지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시장 내에서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WTI 원유 선물들이 지금 점차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정점을 찍은 거 아니냐라고 좀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고, 또 우크라이나가 지금 곡물 수출에 대한 제한 이런 계약들을 사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곡물 가격에 대한 우려감도 사실상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 우리가 우려했던 게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뭐 곡물이라든지 밀가루 가격이 계속해서 치솟는 거 아니야, 뭐 원유 가격이 치솟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계속해서 오펙 산유국들이 원유를 계속해서 증산하고 있고, 이러한 우크라이나들이 야 걱정하지 마 곡물 수출할 거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물가를 끌어올렸던 요소들이 조금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더 나아가서 옐런 전 미국 현재죠. 옐런 미국 재무장관 현 상황 경기 침체 아니다, 징후 없다라고 이런 말도 합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24일 미국에서 경기 침체의 징후는 뭐한다, 보이지 않는다라고 거듭 선을 그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동안 주가지수가 떨어졌던 원인 한 가지였습니다. 뭐였냐면 경기가 침체가 될 거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떨어진다는 건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지금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하이퍼까지 넘어가진 않는다, 스태그까지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좀 점쳐볼 수 있고, 한 가지 요소가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요소 경기 침체 우려인데, 앨런 미국 재무장관이 침체의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앨런 장관은 MBC 방송에 일자리 창출이 일부 더뎌질 가능성은 있다면서 그것이 경기 침체라고 보지는 않는다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서 경기 침체는 경제 전반이 취약해지는 것인데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현재 보고 있지는 않다라고 강조하면서 현재 경제는 경기 침체에 처한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다만 우리는 성장이 느려지는 이행기에 있고 이는 필요하고 적절한 것이라고 딱 선을 그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그동안 시장에 대한 이 사이클이 그동안 하락했던 사이클, 그동안 우리가 진짜 이 지루하고도 지루하고 언제쯤 끝날지 모르는 이 지루한 싸움들이 이제 서서히 끝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보시게 되면 코스피 지수가 오랜만 볼게요. 올해 코스피 지수가 고점 찍고 나서 쭉쭉쭉쭉쭉 빠졌죠. 지금 계속 12개월, 13개월 이상을 빠지고 있어요.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거의 한 13개월을 빠지고 있는데, 이러한 우려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가, 경기 침체가 있었는데 서서히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물가도 경기 침체도. 그러면 지금 제가 저번에도 방송으로 말씀드렸을 거예요. 코스피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터지기 이전 적전, 그 코스피 지수가 기업들의 경제 성장률을 지금 현재 평균 지수를 해봤을 때 코스피 지수는 현재 어느 정도까지다? 2000pt에서 한 1900pt까지 이 사이가 적정이라고 본다라면 여기 밑까지 2000pt 이하까지는 깨트리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최대한의 바닥이 2250에서 2000pt인데 이거를 최근에 다 깨트렸죠. 한 해 동안 거품이 많이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 시나리오는 여기서 서서히 몇 개월 정도 조정 걸칠 수는 있겠지만 2500pt에서 2750pt까지는 욕심낼 법도 한 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2500에서 2700pt까지는 올라선다라고 하는 게 제 주장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서서히 좀 줄어들고 있다는 거 긍정적으로 봅니다. 미국에서 치솟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가 도래할 것이라는 강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미국 옐런 재무장관은 그러나 침체는 오지 않을 거다라고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문제는 이제는 물가가 우려가 아니라 금리 인상이 우려인 거죠. 금리.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가는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다가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떨어지는 걸 그저 조금 더 뭐랄까요? 좀 더 길게 관망적으로 좀 볼 수도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FED라든지 FOMC, 연방준비제도라든지 흔히 말해서 전문가라고 하는 저런 총재들이 좀 멍청하죠.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요. 멍청하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라든지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속도는 바로바로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해봤자 늦은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러한 전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QE, 그러니까 돈을 찍어냈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돈을 찍어냈을 때, 그 2019년도에서 2020년도 때, 그 미친 듯이 돈 찍어냈을 때 금리를 좀 올렸어야 됐죠. 그러니까 돈을 찍어낸 만큼 금리를 0.5% 아니면 0.25%씩 조금씩 인상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리고 나서 금리에 따라서 이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물가도 어느 정도 그때 잡고 그리고 그 통화량 뽑아낸 통화량의 만큼 비례해서 금리를 올리다 보면 이게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사이클이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진 않았을 거예요. 제 가설이지만. 근데 그게 맞은 거예요. 근데 다 끝나서 그러니까 QE 양적 완화 돈 찍어낼 것 다 찍어내고 나서 시장이 확 하락하니까 이제서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게 시장이 이렇게 반등하는 게 아니라 훅 떨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늦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걸음을 맞춰서 그에 따라서 시기적소에 이거를 금리 인상을 했어야 되는데 이미 똥 싸놓은 거 다 싸놓고 나서 이제 와서 금리 인상하고 통화정책 하겠다라는 게 지금 보시는 대로 아예 시장에 이게 먹히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옐런 재무장관은 경기 침체 오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미 원자재 가격도 서서히 하락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FED에서 금리 인상을 너무 시기상조로 너무 올려댔다라는 게 저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는 지금 현재 정례회의에서 0.75%의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단행한 데 이어 이달 말 회의에서도 동일한 인상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사항이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대의 울트라 스텝은 없을 거다라고 보시는 게 나아요. 울트라 스텝은 나오지 않을 거다. 한참 저번 달만 해도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최고점을 찍었을 때 바짝하고 연방준비제도 총재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얼어버렸어요. 너무 이게 완전히 물가가 계속해서 치솟으니까 이때서 울트라까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1% 금리 인상까지 각오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1%의 울트라 스텝까지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0.75%로 두 차례 인상하고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의 지난 1분기에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연율 1.6%에 집계된 데 이어 2분기 역시 저조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피력했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다 하더라도 경기 침체를 공식 정의하는 전미경제연구소가 이 시기를 침체로 규정한다면 놀랄 것이라며 우리는 강력한 노동시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단언했다. 강력한 노동시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건 지금 코로나 시대 이후에 많은 기업들이 정상화가 되고 있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들이 막 문을 닫거나 아니면 이제 점점 뭐 이전처럼 엄청난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6월에 꼭지를 찍은 거 아니냐. 그래서 WTI 원유, 지금 밀가루, 여러가지 옥수수 선물들이 떨어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외무에서 그러니까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도 어떤 지금 현재 뉘앙스를 보이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두 개가 있죠. 우크라이나 협상 제기가 준비되고 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협상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방 요구로 그러니까 미국과
미국과 플러스 유럽 애들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지금 거부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뭐 하자, 협상하자, 이제 끝내자, 이제 더 이상 더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거나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없으니까 이제 좀 협상해서 끝내자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곡물 운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크라이나 측과 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협상을 뭐 한다, 원치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집트를 방문 중인 라파로프 러시아 장관은 이날 카이로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여기가 중요한데 이 합의, 우크라이나의 사태의 다른 측면들 사이의 관계와 관련해 우리는 더욱 광범위한 문제들을 놓고 제기하는 데 대해 어떠한 선입견도 갖고 있지 않지만 일이 우리에게만 달린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서방 애들의 눈치 보느라고 우리랑 협상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의 많은 고문까지 모두 전장에서 러시아를 이기기 전까지는 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말들을 반복해서 지금 현재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정부는 젤렌스키가 전장에서 러시아를 이기기 전까지는 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말들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해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영국과 미국, 독일 등 다른 많은 유럽, EU 및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국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 지금 현재 협상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에 대한 국제사회에 대한 갈등에 대한 문제를 다뤘을 때 그게 어떤 게 정의다라고 내리기는 어렵겠죠. 그렇잖아요. 갑과 을이 있다라고 칩시다. 각자 사정이 있죠. 사정이 있어요. 각자 얘도 사정이 있고 얘도 사정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사정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갈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등. 근데 이러한 사정을 봤을 때 네가 옳다 아니면 네가 옳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냐? 우리는 이런 것들을 화해라고 하죠. 화해. 화해는 어떤 거를 명시를 합니까? 그저 뭐 명확하게 어떠한 답을 도출하기보단 어느 정도 합의를 하는 거죠. 합의를 하자.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건데 지금 러시아 쪽에서는 계속해서 너희들 사정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만의 충분하게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사정도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이러한 전쟁들이 무가치하다. 이제 더 이상 합의해서 끝내자라고 협상 테이블을 만지작거리는데 이게 화해가 돼야 되는데 젤렌스키는 계속해서 뭐 한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해야 돼요. 우크라이나 국민들, 난민들, 그리고 많은 어린 아이들까지 이젠 더 이상 수많은 피해를 입히지 않으려면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어느 정도까지의 선에서는 화해를 해줘야지만이 이게 국제사회에 대한 갈등 해결로 인해서 전반적인 전 세계적으로,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길어질수록 유럽도 낭패입니다. 러시아가 계속해서 유럽에 천연가스라든지 원유를 공급을 전면 중단하기 시작하면 유럽 애들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걸로 계속 자존심 싸움 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21세기 이럴 때 무슨 뭐 전쟁입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땅 따먹기도 언제적 얘기고 이제 그만 끝내야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는 아직 젤렌스키가 뭐가 문제냐면 미국 애들, 유럽 애들, 이런 애들 때문에 지금 현재 전쟁이 끝나지가 않고 있어요. 러시아를 이기기 전까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우크라이나의 마지막 승리를 거둘 때까지 싸우도록 계속 요구하면 할수록 더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우크라이나나 우크라이나 국민이 이롭지 않은 현상이 더 오래돼 지속될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미국은 그럴만해요. 미국은 그럴만한 게 국방력 2위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국방 2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핵도 보유하고 있고 기술력도 어마어마하고. 그쵸? 그런데 이러한 2위 구소련인 러시아를 지금 양강 체제를 두려워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여기서 솔직히 발을 빼기에도 멋은 안 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 바이든이 한 게 없어요. 자기네들이 러시아를 아예 뭐 화해 모드로 그냥 애당초부터 미국이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처럼 진짜 뭐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딱 정해놓고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라고 딱 정해놓고 뭐 싸우지 마. 네, 싸우면 조져. 완전하게 싸움까지도 멈춰버리는 리더십을 발휘한 트럼프와 달리게 조 바이든은 어떻게 했죠? 갈등을 더 키웠습니다. 서로 러시아를 제재하겠다. 너희 유럽도 러시아 같이 제재하지 않으면 우리가 너희들 제재하겠다. 막 이렇게 유치하게 막 서로 와해시키고 다 조져넣더니 원자재 가격 급등시키고 지금 현재 세계 경제는 폭락시켜 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와서 지금 그렇게 시장 경제는 다 망가뜨릴 대로 망가뜨렸는데 러시아가 화해하자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미국에서 딱 발빼기가 사실 그렇게 멋있는 그림은 아니죠. 그래서 그러한 우려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조 바이든이 솔직히 말해서 아무 생각도 없고 정치로 말했거나 경제로 말했으나 엄청 좀 멍청한 것 같아요. 외교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멍청하다. 그래서 탄핵이 안 되는 것도 신기해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탄핵이 안 되는 것도 사실 신기하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운이 좋아서 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코로나가 그 양반을 살린 거죠. 2019년도에서부터 2020년, 2021년도, 그리고 2022년도 임기 내내 코로나 때문에 국민에 대한 정서 갈등이 분출될 수가 없었죠. 서로 격리가 됐기 때문에.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만 아니었어도 문재인 대통령은 하야 되고도 남았습니다. 지금 국내에 대한 기업이 중국에서 대만에서 반도체를 어느 정도까지 따라왔냐면 이전에는 턱 밑까지 따라왔는데 아예 이제 동등한 위치까지 따라온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의 기업에 대한 어떠한 전반적인 사이클을 팔다리를 다 끊어놓은 장본인도 문재인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인공위성 이번에 성공을 했어요. 쏘아 올린 거. 인공위성 쏘아 올린 거 성공했고 나로에서 이제 이거를 쏘아 올렸습니다. 나로에서 하여간 나로가 지금 현재 쏘아 올려 성공했는데 이게 세계 7위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쏘아 올린 게 세계 7위다. 그러니까 옛날 미국과 소련이 미국인가 소련인가 이거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기까지가 몇십 년이 걸렸냐면 50년이 걸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과 소련이. 근데 한국이 아예 독자적으로 아무도 안 도와줬죠. 이 미 개척지에서 솔직히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서 성공했다. 이 정도만 돼도 우리나라가 핵탄도 미사일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솔직히 인공위성 쏘아 올린 상공에서 그렇게 쏘아 올린 그 기술력으로 가지고 우리가 그 미사일 맨 꼭지에다가 핵탄두만 달면 핵미사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위상도 이제 서서히 더 높아질 수가 있다는 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과 소련이 이 인공위성 쏘아 올린 데까지 기술이 50년이 걸렸지만 한국에서는 지금 현재 30년이 걸렸어요. 30년. 아무의 도움이 없이 30년. 그러니까 세계 7위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지만 사실 미국과 소련의 연구 개발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20년을 앞당겼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구진들이 상당히 머리가 좋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머리가 상당히 좋다. 그래서 이런 걸로 따졌을 때에는 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어떠한 좀 자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너무 위대한 나라, 옛날에서부터 너무 위대한 나라이지 않은가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에 좀 다른 데로 좀 빠지긴 했는데 어쩌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렇게 협상이 지금 현재 이래 해서 안 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러한 장기화 때문에 주식 시장이 호재거리가 조금씩 점차 밀리긴 하지만 그래도 우크라이나가 밀이라든지 곡물 수출을 합의를 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고물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주가 지수에 대한 하락은 어느 정도 줄어들 거다라고 좀 긍정적이게 생각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으로 좀 보셔야 되는 게 반도체 매수 시그널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 방송에선 좀 유익한 컨텐츠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뭐 주식 컨텐츠 뭐 유튜버에서는 그냥 뭐 여러 가지 막 그냥 막 사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지금 현재 뭐 테마네 뭐 이렇다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 조금 더 넓게 봅니다. 거시적으로 좀 봐요. 이 미시적으로 그러니까 코앞에만 보는 게 아니라 숲을 좀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 지금 계속해서 제가 올 한 해 동안 하반기 접어들어서 제가 계속 유튜브 채널에서 올리는 게 뭐죠? 반도체죠. 반도체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거를 계속 말씀드렸어요. 반도체다. 그러니까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이제 조금 생각을 좀 해봐라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미국에서 자꾸 인프라 투자를 반도체에다가 계속해서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고 중국 골자로 해가지고 반도체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국에 대해서 수입하지 말고 이제 다른 국가 내에서 인프라 투자 좀 넓혀서 좀 들여오자라고 해서 수혜보는 게 삼성전자예요. 그래서 텍사스 공장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공장도 설립을 했고 텍사스에서 공장 설립함에 더불어서 미국에서 좋은 게 뭐냐면 텍사스 내에서 일자리 창출을 해준 거예요. 삼성전자가. 그쵸? 고마운 일이죠. 삼성전자는 일자리 창출해줘서 좋고 미국에서는 일자리 창출해서 좋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미국 내에서 뭐가 열렸다. 수출길이 열려서 좋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더 떨어지진 않을 거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떨어지지 않을 거다. 어느 정도 바닥이 나올 거다라고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뭐라 했죠? 삼성전자 어디까지 떨어지지 않을 거다. 5만전자까지는 가지 않는다. 5만원 라인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월봉 기준으로서 반등폭이 꽤나 심심치 않게 나왔어요. 7%나 나왔어요. 지금 이번 달 7월 달만 7% 상승을 했어요. 이번 달 7% 상승했습니다. 제대로 들으세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되면 지금 삼성전자가 7%대 상승을 했고 다음 달 기준으로 해서 뭐가 뜬다? 미국의 68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이 금주에 처리될 전망이다. 미국에서는 일자리 창출해서 좋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미국 내에서 뭐가 열렸다. 수출길이 열려서 좋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더 떨어지진 않을 거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떨어지지 않을 거다. 어느 정도 바닥이 나올 거다라고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뭐라 했죠? 삼성전자 어디까지 떨어지지 않을 거다. 5만전자까지는 가지 않는다. 5만원 라인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월봉 기준으로서 반등폭이 꽤나 심심치 않게 나왔어요. 7%나 나왔어요. 지금 이번 달 7월 달만 7% 상승을 했어요. 이번 달 7% 상승했습니다. 제대로 들으세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되면 지금 삼성전자가 7%대 상승을 했고 다음 달 기준으로 해서 뭐가 뜬다? 미국의 68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이 금주에 처리될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미국 의회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하는 법안을 각각 상원과 하원에서 발의해 처리를 추진했으나 세부 사항을 두고 진보와 보수 양측에서 모두 지지를 받지 못했다. 이후 민주당이 반도체에 대해 520억 달러 지원 부분만 별도로 입법하는 방안을 추진해 지난 19일 토론 투표가 가결됐다. 오는 25일 예정된 종결 투표에서 민주당이 60표 이상을 받아낸다면 해당 법안은 곧바로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26일이나 27일 중으로 투표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정확히 반씩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대표적 좌파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고 공화당 의원이 10표 이상을 받아내야 되는 사항이다. 다만 지난 19일 토론 표결 때 64표의 찬성을 끌어낸 바 있어 추진 동력은 뭐하고 있다? 확보되고 있다라는 거죠.
평가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상원과 하원에서 입법에 대한 투표가 지금 막상 이루어지고 있지만 저번 토론했을 때 표결했을 때 64표의 과반수의 찬성을 이끌어낸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게 동력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해당 법안이 입법이 이제 추진이 된다라면 미국 내에서 반도체 제조 공장을 짓는 기업을 지원하는 자금 외에 반도체나 반도체 생산용 공구 제조에 대한 투자세 공제율 25%나 적용되고 국제 보안 통신 프로그램에 5억 달러, 직업 훈련에 2억 달러, 공공 무선 공급망 혁신에 10억 달러 각각 지원한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미국의 인텔, 대만 TSMC, 삼성전자 등이 수혜볼 것으로 전망된다. 라는 건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이번 달에 7%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저 법안이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된다라면 7만원 선까지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현재 주가, 그러니까 PER로 봤을 때 주당 순이익으로 봤을 때 현재 삼성전자가 뽑아내고 있는 단기 순이익을 봤을 때에도 지금 현재 주가는 뭐다? 저평가됐다라고 보는 거고, 그럼 왜 이렇게까지 반도체에 이렇게까지 집중을 해서 말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흔히 말해서 헐이라고 하는 산업이 뭐가 있냐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LG전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삼성, SK 반도체가 지금 외화벌이로 들어오는 이 돈이 어마어마하고 사실 이 돈을 중점적으로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반도체 산업이 뭐 해야지 회복이 돼야지 뭐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한다. 코스피, 코스닥 쌍방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지수를 상승 견인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번 저번 달 전해 2019년 2020년도 때는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들이 지수에 대한 견인들이 어느 정도 조금씩 해줬다라면 그래도 힘이 약했죠. 원래 반도체 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애들이 지수 견인을 해줘야지만이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안정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같이 동반 상승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봤을 때 선행 지수를 볼 때 무조건 반도체 섹터가 중요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코스닥 반도체, 코스피 전기전자, 코스닥 반도체, IT 부품, IT 하드웨어 소프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일은 알파벳의 실적 발표,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가 있고 이번 주에 애플에 대한 실적 발표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거대 기업들에 대한 실적 발표로 인해서 이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오고 가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 추세들이 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간만에 방송을 좀 찍어봤어요, 여러분들. 방송을 찍어봤고요. 1시간 가량을 열심히 방송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입맛 당기기 위해서 방송을 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좋아요, 자극적인 영상들을 쏙쏙 뽑아내서 진짜 영상 폭발되고 여러분들께 막 좋아요 막 많이 받고 이러면 좋겠지만 제 방송은 좀 길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최대한 유익한 정보들을 그냥 집합적으로 많이 드리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루하지만 여러분들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많이 보신 분들 오랜만에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또 많은 분들에게 홍보도 되고 좋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고객님들께도 앞으로 더 좋은 서비스와 그리고 좋은 수익으로 안겨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가지 지금 현재 조금씩 희망의 가닥이 보이니까 믿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